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사, 검정고시 한국사 2017년 2회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다음 유물이 처음 사용되었던 시기는 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토기가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거고, 주로 이제 여기 밑이 뾰족한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밑이 뾰족한 것. 그래서 이게 밑이 뾰족하다는 것은 아무래도 딱딱한 바닥보다는 강가나 이런 모래사장 같은 곳에 쉽게 이렇게 땅에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음식을 조리하기도 했고 또 저장하기도 했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1번의 유형들의 문제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 이와 같이 이제 유물을 주고 그 다음에 이 유물을 통해서 어떻게 시대를 미루어 짐작하는 문제의 유형, 반대로 시대를 주고 그 시대의 유물을 찾는 문제, 이게 이제 1번 유형의 흔한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신석기 시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석기 시대 하면 어떤 유물들이 주로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까요? 네, 구석기 시대 같은 경우는 주먹도끼나 그죠? 그리고 청동기 시대에는 고인돌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기 시대 같은 경우는 어, 그 명도전이라고 중국에서 사용되던 화폐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일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 있어요? 세영동공 같은 경우에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신석기 시대는 여기서는 빗살무늬 토기가 나왔는데 또 추가하자면 움집이라든지 움집,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어, 네. 신석기 시대에 이제 그 농사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정착 생활을 했다라는 것들. 그래서 각 시대별로 한두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좀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는 것도, 유물 정리를 해놓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2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신라 귀족회의 기구는 부족사회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귀족들이 모여 나라의 중대사를 의논하였던 회의기구였다. 자, 회의기구. 의장은 상대등이었으나, 의장이 상대등이래요. 만장일치제로 운영되었다. 의정부 재가회의, 화백회의, 정사회의 중에서 정답은 바로 화백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것들은 왜 안 되는지를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의정부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때 국정을 총괄했던 기구잖아요. 그리고 제가회의는 귀족회의인 건 맞는데 나라가 이거는 고구려 때이고요. 그리고 정사회의 같은 경우는 귀족은 맞는데 이거는 이제 백제의 회의 기구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라의 귀족회의, 그래서 귀족회의들은 보통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요 세 가지인데, 귀족 중심의 어떤 정치가 여전히 고대 국가로 넘어가기 전에는 강력했다. 오히려 왕들보다 이 귀족회의의 결정들이 더 영향력을 끼치기도 했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가에 해당하는 것은 통일신라 원성왕 때 유교경전 이해 수준을 시험하여 상중하로 등급을 나누었다. 3개네요. 3개. 그쵸? 상중하. 관리 등용에 참고하는 뭐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골품제 때문에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1번 음서제, 2번 진대법, 3번 화랑도, 4번 독서 3품과. 정답은 독서 3품과죠. 3품. 상중하 세 등급이니까 3품이잖아요. 음서제는 언제 등장하는 거죠? 이거는
네, 고려 때 등장하는 겁니다. 고려 때. 고려 때. 그리고 진대법. 이거 이제 고구려 때 빈민구율의 정신으로 고국천황 때 시행됐던 제도이죠. 빈민구율. 그리고 화랑도 같은 경우에는요. 화랑도는 신라 시대 때, 신라 진흥왕 때, 네, 이 화랑 제도를 정비해서 나중에 삼국 통일하는 데 있어서 이 화랑도가 좀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박스 안에 원성 때 관련된 걸 물어봤고 이것은 바로 책을 읽은 유교 경전이라고 하는 책을 읽은 이해도에 따라서 관리를 뽑자라는 제안만 한 거고 실제로 실시되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독서 상품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4번입니다. 조선 후기 경제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조선 전기가 아니라 후기예요. 후기.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다음 병란도가 국제적인 무역항으로 번창하였다. 이거는 이제 틀렸죠. 왜? 병란도라고 하는 이 항구는 국제적인 무역항인 건 맞는데 고려예요. 고려. 고려 시대 때의 국제 무역항이 병란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당시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왔다 갔다 해가지고 고려라고 하는 이름이 서방 세계에 알려지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 관영수공업이 쇠퇴하고 민영수공업이 발달하였다. 민영수공업, 그러니까 관이 주도하는 것이 민간이 주도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것도 맞죠. 그리고 공인과 사상. 공인은 언제 등장한 상이냐면 대동법이라고 하는 조선 후기의 어떤 그 세금 체제 개편 때 등장했던 국가가 고용했던 상인이고요. 사상이라고 하는 건 세금을 내지 않는 상인들을 사상이라고 해요. 이들이 독점적 도매 상인으로 상인인 도고로 성장했다. 도고가 이제 어떤 물품을 자기가 독점해서 판매하는 걸 도고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네, 2번은 고려 때 국제무역항 병란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2번이 적절하지 않는 게 된다. 자, 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지도는 5세기의 상황이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옳은 것은 보니까 이제 그 고구려의 영토가 가장 넓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각 나라의 전성기 때 이와 같이 그 한강을 누가 차지했느냐, 요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한강을 차지하고 있었던 왕들이 전성기를 달렸던 왕들인데 시기도 줬어요. 5세기라고. 그러니까 5세기 때는 장수왕, 광개토 대왕의 뒤를 이었던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추진했고 한강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기에 해당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장수왕 때의 어떤 정책을 찾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장수왕의 평양 천도, 평양에서 국내성에서 어디로? 네, 평양으로 천도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평양 천도 사건이죠. 장수왕 때 있었던 거고요. 신문왕의 노구 폐지. 이거는 이제 신문왕이라고 하는 왕이 통일신라 때 왕이란 말이죠. 통일신라 때. 그러니까 5세기하고 맞지 않죠. 적어도 이제 7세기 이후가 되니까요. 그리고 고이왕의 율령 반포. 요거는 이제 백제의 3세기 때 이야기고요. 그리고 공민왕의 쌍성총관부 탈환은 언제 얘기입니까? 이거는 고려 말이잖아요. 원의 간섭기 때. 어떤 그 원나라의 저항에서 자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네,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6번입니다. 자, 다음 내용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지역은 고려시대 때 몽골의 침입으로 수도를 옮긴 곳, 신미양요 때 전투가 벌어진 곳, 일본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을 체결한 곳. 어디예요? 네, 1번 완도, 2번 강화도, 3번 거문도, 4번 제주도. 정답은 이제 2번 강화도가 되겠습니다. 강화도. 뭐 이거 외에도 좀 더 적어 넣으라면 병인양요도
이때 일어났었죠. 그리고 시기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강화도의 북방식 고인돌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뭐 그 정도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를 포함해서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완도는 누구입니까? 완도는 신라 말의 호족 세력 중에 네, 장보고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보고가 네, 왕에게 군사 1만을 줘가지고 청해진이라는 것을 세우죠. 그 완도의 위치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완도라고 할 수 있어요. 완도. 여기에다가 청해진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완도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장보고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3번 검은도는요. 이쪽 남쪽에서 바다 요 정도의 여수에서 배 타고 3시간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 1800 언제예요? 1800 1800 중반대일 거예요.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해서 영국 군대가 이 검은도를 점령하는 검은도 점령 사건을 벌입니다. 사건을 벌여요. 그래서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검은도 점령 사건을 누가? 네, 영국 군대에 의해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주도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주도는 일단 뭐 고려 때는 말을 키우던 목마장이었고요. 그다음에 뭐 조선 시대 때는 유배지였죠. 유배지였고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4.3 항쟁이라고 교과서에서는 4.3 사건이라고 나오는데 이러한 일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지명하고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혹시 질문 있나요? 자, 7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조선 세조 때 편찬을 시작해 성종 때 완성된 조선의 기본 법전. 이것만 여러분들 첫 줄만 봐도 답이 나와야 돼요. 어느 정도 개념 정리가 됐으면. 이율의 병형공 공전의 육전으로 구성되었다. 이 법전의 완성으로 조선의 기본 통치 방향과 유교적 통치 체제를 확립하였다. 이게 무슨 법전이죠? 맞아요. 건국대전입니다. 경국대전. 택리지는 조선 후기에 이중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인문 지리서예요. 그다음에 동사 강목은요. 조선 후기에 마찬가지로 네. 안정복이라고 하는 분이 쓴 역사책입니다. 우리나라 중심에. 그래서 어떤 자주성이라든지 우리의 정통성을 강조했다라는 측면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요. 삼강 행실도는 네, 조선의 세븐킹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모든 업적을 꼼꼼하게 다 기억해야 될 세종 때 진주에서 살인 사건이 났어요. 근데 이게 가족 간에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쇼크를 받았잖아요. 이 세종대왕이. 이게 어떻게 조선의 예의를 강조하는 조선에서 일어날 수 있냐. 그래서 일반 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책을 써내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 삼강행실도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조선 후기 세도 정치 시기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조선 후기 세도 정치 시기의 상황. 국가재정의 근간인 삼정이 매우 문란해졌다. 맞죠? 삼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말하잖아요. 무슨 세금? 네, 땅에서 내는 전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군대하고 관련된 세금이 군정이 있고 또 일반 백성에게 곡식을 빌려주는 환곡이란 제도가 있는데 이게 다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이걸 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권문세족이 대농장을 소유하고 농민을 핍박하였다.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등장하냐면 고려 때 원나라 간섭기 때에 이제 거기에 빌붙어 가지고 그 대농장을 소유하고 농민을 핍박한 무리죠. 그래서 이들에 대한 이제 비판을 누가 합니까? 신진사대부들이 하기 시작하죠. 자, 3번, 왕권이 약화되어 지방에서 호족 세력이 성장했다. 자, 이 호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라 말의 키워드예요. 신라 말을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인데, 신라 말을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는 이 호족과 또 신라 사회에 불만을 품었던 육두품 세력이 있고요. 그리고 불교 종파도 교종이 신라 중대의 왕족 중심이었다면 신라 말에는 선종이 등장하고요. 또 풍수 지리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중앙에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펼쳐지게 되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호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호족. 그래서 호족의 출신들은 아까 장보고처럼 해상 세력이 있고요. 그리고 왕권 다툼을 하다가 중앙에서 밀려난 몰락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적질을 하던 세력들도 있고 자체적으로 지역에서 어떤 세력을 키운 다양한 세력들이 이 호족이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신라 말이죠. 자, 그다음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으로 많은 농민이 몰락하였다.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은 언제 일어나면 이게 고려 말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으로 홍건적과 왜구를 무찌르면서 등장했던 장군이 이성계와 최영 장군이죠. 역사의 라이벌이라고도 하는데 결국엔 이제 이성계가 승리하면서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9번, 밑줄 친 서민 문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조선 후기 서민의 경제력이 향상되고, 그렇죠? 조선 후기 서민의 경제력이 향상되고 서당 교육이 확대되면서 서민층이 새로운 문화의 주체로 성장하였다. 이에 중인과 서민층이 널리 향유하는 서민 문화가 크게 발달하였다. 자, 서민 문화에 해당되는 것. 그러니까 조선 후기 서민들이 경제력이 향상되면서 어떤 문화를 누렸냐는 거죠. 자, 1번 향가. 이건 아닙니다. 향가는 언제? 신라 때. 그다음에 탈춤 맞죠? 판소리 맞죠? 한구소설 맞죠? 한구소설 대표적인 게 무슨 전이 있어요? 홍길동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은 1번이 답이네요. 향가는 신라 때죠. 자, 그 다음 10번으로 갑니다. 밑줄친 이 나라의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것은 왕건이 건국한 이 나라는 바로 나왔네요. 고려잖아요. 송료, 거랑, 금 등과 힘을 겨루는 국제정세 속에서도 활발하게 교류하며 다양한 문물을 받아들였다. 자, 1번에 청자, 2번에 칠지도, 3번에 다보탑, 4번에 석굴암. 몇 번이에요? 자, 1번 청자죠. 청자. 고려하면 고려 청자잖아요. 그 다음에 칠지도는요. 칠지도는 삼국시대 때 백제의 전성기, 가장 먼저 전성기를 삼국 중 차지했던 근초고 왕이 일본의 외 왕에게 하사했던 칼이에요. 근데 왜 이름이 칠지도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보면은 왼쪽에 날이 3개, 오른쪽에 날이 3개, 위에 하나, 합치면 7개잖아요. 그래서 칠지도라고 불렀습니다. 다보탑 같은 경우는 통일 신라시대 때 불국사라고 하는 절을 만들었고 그 절에 이제 탑 중에 하나가 다보탑이고 또 맞은편에 석가탑이 있었죠.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의 어떤 그 대표적인 불상이라고 할 수 있죠. 인조석굴 안에다가 만들었던 본존불상을 만들었죠. 그 안에 석굴암입니다. 정답은 이 나라의 문화유산은 고려를 물어보는 거였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다.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11번이에요. 자,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고려의 교육기관은 최고 교육기관으로 유교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 유학 교육 이외에도 율서, 산학 등 기술 교육도 실시한다. 자, 1번 서원. 서원은 조선시대 때 교육기관이죠. 지방의 교육기관이고요. 서당은 조선시대 때 마찬가지로 초등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국자감 정확하네요. 국자감이 언제? 고려시대 때 최고의 국립교육기관이잖아요. 그 다음에 원산학사는 근대 최초의 사립학교. 주민들에 의해서 세운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은 지금 박스 안에 것은 유교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유학교육 이외에 율서, 산학 등 기술교육도 실시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갑니다. 1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고려는 안정적인 국가 운영을 위한 사회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흉년 등 어려운 때의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였다. 이거 지금 계속 나와요. 의창. 정답은 의창이고요. 의창 같은 경우가 어디에서부터? 고구려의 진대법 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거예요. 이게 같은 정신이. 향약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 향촌 사회의 어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약속 같은 게 향약이죠. 그리고 광해원은 언제 등장합니까? 광해원은 이거는 이제 근대식 병원이잖아요. 신식 병원 광해원이고, 그리고 집강소는 동학농민운동 때 동학농민군이 정부군을 싸워서 이겼는데 전주를 점령했어요. 전주 입성을 한 다음에 이제 자치기구로서 세운 것이 집강소입니다. 집강소.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박스 안에 설명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건 의창인데 아주 자주 나오더라. 2020년 1회에도 나왔어요. 요게.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선조들의 진대법이 빈민구율 정신을 구현했던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국가가 제도적으로 뭐 했다? 네, 그들의 어떤 어려움들을 헤아려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고구려 때 197년에 시행된 거니까, 고국 천황 때 시행된 거니까 얼마나 그 정신이 자랑스럽겠어요. 그런 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게.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이제 다음에 뭘 물어볼지 모르겠지만 이런 선지들의 등장했던 예제들은 여러분들이 좀 유익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13번입니다. 가에 해당하는 사건은 가는 모든 계층이 참여한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모든 계층, 전국의 220여 군데에서 남녀노소가 구분짓지 않고 일어났던 운동이 무슨 운동입니까? 네, 3.1운동입니다. 3.1운동. 분하로드 운동은요. 분하로드 운동은 이게 부나로드인데 대중 속으로라고 하는 농촌 계몽 운동이에요. 러시아 말인데요. 네, 1930년대. 그리고 물산 장려 운동 같은 경우는 1920년대에 일제 강점기 치하에서 일어났었던 물산 장려는 그러니까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뭐 이런 구호를 바탕으로 그래서 우리의 물건을 좀 쓰자라고 하는 국산품 애용 운동 아니면은 그렇죠, 그런 운동이라고 볼 수 있죠. 60만세 운동은 1926년에 있었던 운동이죠. 누구의 죽음을 계기로? 고종이 아니라 순종, 장례식을 인산일이라고 했는데 이걸 계기로 이제 만세운동을 일으켰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학생들이 좀 중심이 돼가지고 진행하려고 했는데 사전에 발각이 돼가지고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노력들 60만세 운동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장을 살펴봤고요. 질문 받고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질문 있나요? 자, 이어서 14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 전쟁은 조선은 양안과 호족의 소실로 국가재정이 궁핍해졌고요. 명은 국력이 약화되었고 후금이 성장했다. 일본은 조선에서 약탈한 문화재와 포로로 잡아간 학자 및 기술자를 통해 문화가 크게 발전했다. 이 결과를 가져온 전쟁은 1번 임진왜란. 임진왜란이 맞죠? 언제? 1592년부터 1597년까지. 그래서 이때 이제 일본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문화재 같은 경우들 많이 약탈해 갖고 또 혼란할 틈을 타서 양안이나 호족 같은 거 자신의 신분을 세탁하려고 하는 일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불태우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기술자들을 많이 잡아갔잖아요. 기술자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임진왜란을 도자기 전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삼평 같은 기술자들, 도자기 기술자, 일본에 데리고 가서 신으로 추앙받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크게 발전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들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우리나라가 임진왜란이라고 부른 것을 일본에서는 도자기 전쟁, 도요 전쟁이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도자기 기술자들을 많이 데리고 갔기 때문에. 그 다음 병자호란. 병자호란은 이제 조선하고 어디하고 청나라하고 다툰 전쟁이고요. 이게 이제 1336년인데 물론 이제 정묘호란이라고 해서 1627년에 일어났어요. 이때 이제 형 동생 하자. 우리가 형하고 니네가 동생 해라.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여요. 힘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1636년에는 군신 관계를 요구해 옵니다. 우리가 임금하고 니네는 신하해라. 근데 이제 우리가 노하죠. 그래서 청나라 태종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고 당시 왕이었던 인조는 어디로? 남한산성으로. 원래 강화도로 가려다가 길이 막혀가지고 남한산성으로 가죠. 그래서 겨울에 한 40여일을 버텨요. 그리고 이제 항복을 하죠. 항복을 해서 어디에서? 삼전도라고 하는 데서 굴욕을 당합니다. 네. 그런 이제 역사적인 아픔이 있었던 곳이고, 기주대첩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 때에 거란족이 우리나라를 침입했을 때 이제 거란의 3차 침입을 강감찬이 막아내요. 어디에서? 기주에서. 근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겼을 때 대첩이라는 표현을 써주거든요. 이렇게 해서 일어났던 게 기주대첩입니다. 그리고 안시성은요. 안시성 전투는 고구려 때 당나라하고 이제 그 고구려가 한판 붙었던 전쟁이죠. 작은 성이었는데 이 안시성의 성주와 군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막아냈다는 거 아니에요. 이 그 안시성을. 그래서 645년에 있었고 그때 전투에 참가했던 인원이 한 1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저항이 완강했고 막 흙을 싸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리면 또 대기하고 있던 고구려 군이 나와가지고 다시 또 우리가 싸우고. 자, 그래서 한 100일 동안 버텼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전쟁이에요. 그리고 고구려가 꽤 잘 싸웠어요. 당시 왕이 이제 보장왕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고구려가 만만치 않았다. 네, 대표적인 전투다. 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시성 전투하고 나중에 이제
그 살수대첩 있잖아요. 요거보다 좀 앞서서 일어났었던 612년의 살수대첩은 중국하고 이거는 수나라하고 고구려하고 싸웠던, 그래서 이때는 을지문덕,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문덕의 활약으로 제압을 하게 되죠.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으로 가죠. 다음 인물이 주도한 사건은 이름 전봉준, 주요 활동, 고부군수 조병갑의 폭정의 한거, 전주성 점령,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 전봉준이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눈빛이 매서워요. 그리고 녹두장군이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녹두가 굉장히 작아요. 야무지단 말이죠. 그런 녹두장군 전봉준이 활약했던 운동이 바로 동학농민운동입니다.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건 1884년에 있었죠. 그래서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인물은 김옥균, 서광범, 이런 인물이 되겠고요. 그리고 을미사변은 1895년에 어디 우리 민비 명성황후를 경복궁까지 쳐들어온 일본의 자객들에 의해서 살해됐던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시체도 불태워졌던 인류 역사상 아주 극악무도한 짓을 우리 궁궐에 들어와서 저질렀었습니다. 정비의병이라고 하는 건 1907년에 그 해산된 군인까지 참여하면서 규모가 가장 컸단 말이에요. 규모가 가장 컸던 전투라는 거였죠. 동학농민운동은 여기 나오는 전봉준에 의해서 부패한 관료들, 봉건 세력들에게 저항했던 반봉건, 그리고 일본의 어떤 침략에 저항했던 반침략, 이게 대표적인 동학농민운동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16번 문제예요. 밑줄 친 이 단체에 해당하는 것은, 이 단체는 근대적 개혁 사상을 지닌 인사들과 서재필이 결성한 단체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중대회인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여 국민을 계몽하고 자주독립과 자유민권 사상을 전파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자, 1번 보안회 아니죠. 2번 독립협회, 이게 맞고요. 3번 대한자강회, 4번 헌정연구회. 이거는 지금 다 애국 계몽 단체들이에요. 보안회 같은 경우는 일본에 맞서서 황무지 개간을 반대하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대한자강회 같은 경우는 애국계몽 단체로서 을사늑약을 반대하는 운동을 펼쳤죠. 그리고 이제 헌정연구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애국 계몽 단체 운동에 이제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1904년에 러일 전쟁이 발생하고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차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일본에 대한 어떤 침략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이걸 조직합니다. 그때 이제 조직한 단체가 헌정연구회예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어떤 독립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했던 단체가 헌정연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죠.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 자, 1910년대 일제 경제 수탈 정책에 해당하는 것은 1910년이면은 우리나라가 막 일제 강점기로 들어섰을 때예요. 농촌진흥운동 산미증식계획 토지조사 사업 미국 공출 제도. 농촌진흥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가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수탈을 진행하고, 이거는 이제 1920년대
주장했었던 진행했었던 운동이고요. 그리고 산미 증식계획이라고 하는 건 산미, 이 밀이 쌀이에요. 쌀을 빼앗아 가려고 했었던 계획이죠. 그러면 쌀을 언제 주로 많이 뺏어갔냐? 이것도 이제 1920년대에 많이 뺏어갔습니다. 뺏어가니까 농촌이 어떻게 돼요? 불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농촌진흥운동이 30년대네요. 30년대. 농촌진흥운동은 산미 증식 계획으로 불만이 많았던 어떤 조선 농촌 경제의 몰락을 바로잡기 위해서 추진했던 운동이 농촌진흥운동입니다.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대에 우리나라의 땅을 많이 빼앗았던, 그래서 이 땅 뺏은 것을 누가 동척이라고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서 가져가죠. 그래서 여기에다 막 폭탄을 던지고 의열달 단원들이, 나석주라고 하는 의열달 단원이 폭탄을 던지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공출 제도는요, 공출이나 배급 이런 게 나오면 1940년대,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으로 전선을 확대하면서 태평양 전쟁까지 벌어졌을 때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1910년대라고 했잖아요. 그럼 10년대는 바로 이 토지조사 사업을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의 문제 포인트는 어떻게 침략을 당했느냐. 근데 이 침략은 크게 10년 단위로 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제 정치적인 침략, 경제적인 침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10년대 때는 무단 통치를 했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아까 땅 뺏기,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거 했단 말이죠. 그리고 20년대에는 정치적으로는 문화 통치, 이건 민족 분열 통치죠. 그리고 20년대는 산미 증식 계획,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가 어떻게 침략을 했냐를 1910년과 1920년으로 끊어서 여러분들이 30년, 40년대까지 정리를 해 놓으시면 어떻게 문제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18번으로 가 볼게요. 가해에 해당하는 것은 두 차례 양요의 외세의 침략을 물리친 흥선대원군은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세워 뭐를 널리 알리고자 하였다. 그 결과 서양 세력의 침략을 일시적으로 저지시켰으나 조선의 근대화를 지연시키기도 하였다. 자, 사창제는 이거는 이제 조선 후기 때 민간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곡식 창고를 운영해가지고 했던 제도죠. 마을 단위에서.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헌병 경찰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1910년대에 일제의 무단 통치 방식의 하나로서 사용됐었던 거고요. 중립 외교 정책은 광해군이죠. 조선의 광해군 때 이쪽 저쪽 치우치지 않는 실리 외교를 펼쳤다는 것. 그리고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바로 흥선대원군의 대표적인 그 대외 정책의 방향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병, 재, 병, 남, 신, 척, 이걸 좀 기억해야 되는데, 병은 병인, 박해, 재는 제너럴 셔먼후 사건, 그 다음에 다시 병은 병인 박해 때문에 쳐들어온 프랑스하고 전쟁했던 병인 양요, 남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였던 남영군묘 도굴 사건, 그리고 신은 제너럴 셔먼호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이 쳐들어왔죠. 신미양요. 척은 척화비. 요것이 시간의 어떤 흐름에 따른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에요. 그래서 요 앞에 세 개는요. 병제의 병은 1866년, 그리고 남영군묘 도굴 사건은 2년 후인 68년, 신미양요는 71년, 척화비는 71년 이후. 그래서 이게 검정고시뿐만 아니라 수능에서도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검정고시는 이 순서보다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물었어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으로 갑니다. 가에 들어갈 인물은 의열단이 결성된다. 의열단. 1919년 만주 지린에서는 누구의 주도로 의열단이 조직되었다. 의열단은 일제 고위관리나 친일파 거두를 처단하고 식민통치기관을 파괴하고자 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런 이제 뭔가를 파괴하고자 했던 활동은 우리나라에서는 김원봉하고 김구 두 분이 계셔요. 김원봉이 의열단,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최익현은 1870년대에 외하고 양이 하나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했던 분이에요. 최익현이. 그리고 박은식은 민족주의 사학자예요. 사학자. 그래서 한국의 어떤 그 독립운동에 대한 독립운동이 피로 이어졌다.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라고 하는 뭐 책을 쓰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한국 통사, 여기 통은 고통스럽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이 아주 고통스럽더라는 거죠. 그리고 국혼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 국혼, 나라의 혼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역사학자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그리고 홍범도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봉오동 전투는 언제 있었느냐? 1920년 6월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투들을 주도했던 인물. 의열단은 김원봉. 아까 얘기했던 동양척식 주식회사라고 하는 곳에 폭탄을 던진 나석주도 의열 단원이었고, 그리고 또 의열 단원 누구 있어요? 김상옥. 이분은 이제 종로경찰서에 폭탄 투척했죠. 이런 분들이 있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또 끊고 질문 한번 받을게요. 질문 있나요?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1945년 12월에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를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다. 이 결과 한반도에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이를 지원할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며 최근 5년간 미영 중소의 신탁통치를 실시한다는 결정안이 채택되었다. 을사조약, 일본 을사조약은요 1905년입니다. 그러니까 안 맞아요, 시기가 일단. 그리고 을사조약의 핵심은 통감부 설치라든지 그리고 외교권 박탈, 이게 대표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텐진조약은 갑신 정변 이후에 1884년에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체결합니다. 뭐예요? 두 나라가 한반도에서 군대를 물리고 나중에 군대를 파견할 때는 한 달 전에 통보한다. 서로 통보한다. 근데 통보했냐? 1890 언제예요? 94년 청일전쟁 때 서로 통보 안 했다고 청나라 군대 보내니까 다음날 일본이 바로 보내거든요. 그거에 근거가 된 조약이 텐진조약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국민대표회의는 1923년에 김구가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위기가 와요. 임시정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표들 다 불러 모읍니다. 임시정부에. 그렇게 해서 했던 회의가 국민대표회의예요. 그래서 임시정부를 개혁하자, 개조파, 아니다, 싹 갈아엎자, 창조파. 근데 이런 이제 어려움 속에서 김구가 임시정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죠. 그래서 민족 지도자라고 하는 평을 받는 겁니다. 자,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가 바로 요거예요. 지금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1945년 12월에
체결하게 되죠. 근데 이 부분을 놓고 이제 그 이듬해 12월 이듬해니까 1946년 1월에 뭐만 부각돼서 보고가 되냐면 이 임시정부를 수립하려고 하는 내용은 쏙 빼놓고 최고 5년간 신탁 통치를 하겠다는 것만 부각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다 이 미소 공동위원회 그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반대하고 찬탁이 아니라 반탁을 합니다. 신탁 통치에 대해서. 근데 알고 봤더니 여기에 임시정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예. 근데 동아일보가 이걸 쏙 빼놓고 보고했죠. 가짜 뉴스의 원조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적인. 자, 그래서 좌우의 어떤 갈등이 극대화되다가 이제 보니까 신탁 통치를 바로 하자는 게 아니라 임시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이 이게 방점이란 말이죠. 그런 이제 내용도 있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다. 다음, 자, 신민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형평운동 실시, 니은 백오인 사건으로 해산, 대성학교, 우산학교 설립, 화폐정리사업 추진. 자, 정답은 이제 기억 같은 경우에 형평운동은 1927년에 진주에서 백정들이 뭐 하는 분들이에요? 도축업자잖아요. 그 소나 이런 가축을 잡는. 근데 이분들이 갑오개혁 때 신분차별이 법적으로는 폐지되고 없어져요. 그런데 여전히 의식에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평운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운동이었어요. 근데 이게 신민회랑은 상관이 없어요. 신민회는 일단 190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형평운동보다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억 들어가는 거 일단 더 제끼고요. 그러면 3번 아니면 4번이네요. 백오인 사건으로 해산, 그리고 대성학교, 오산학교 설립. 요거 두 개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화폐정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1907년에 메가타라고 하는 일본 재정 고문이 우리나라에 일정한 기간을 주고 화폐를 싹 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기존의 화폐를 제때 바꾸지 못한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받았겠죠. 화폐정리 사업 때. 그래서 우리나라 상인이 엄청 피해를 입었던 제도이기도 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이에요.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은 독립군이 일본군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었던 전투에 대해 알고 있니? 김자진의 북로군 정서를 비롯한 독립군 연합부대가 일본과 싸워 큰 승리를 거두었지. 여기 나와 있어요. 김자진의 북로군 정서. 그러면은 요거는 청산리 대첩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1920년 10월에 있었고요. 1920년 요거보다 앞서서 6월에 봉오동 전투가 있어요. 봉오동 전투. 자, 청산리 대첩에 김자진이 있다면 봉오동 전투에는 홍범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나중에는 이제 중앙아시아에 강제 이주가 됐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사망하시거든요. 그분이 홍범도 장군. 그다음 행주대첩. 행주대첩은 임진왜란 때 권율 들어보셨나요? 행주치마에 뭐 돌을 넣어가지고 안악내들이 성 밑으로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성벽을 타고 오르던 외놈들을 무찔렀던 권율 장군. 그리고 명량대첩은 명량해전 너무나 유명하죠. 영화도 됐던 이순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다라는 말로 유명하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가해에 해당하는 것은 자, 탐구 주제 민주화 운동을 탄압한 신군부, 광주 시민항쟁, 4.19 혁명. 4.19 혁명은 이승만의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승만은 어떻게 돼요? 네, 결국에는 하야합니다. 그리고 하야했다는 게 물러났다는 얘기예요. 자, 4.13 호원 조치는 1987년에 전두환에 의해서 자기를 뽑았던 헌법의
헌법을 옹호한다라고 하는 조치를 발표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전두환을 군부 독재, 타도하다라는 구호로 맞서죠. 자, 베트남 파병은 1965년부터 1973년까지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사건이고요. 이때 이제 우리나라 군인들이 가가지고 백마부대하고 수기사, 맹호부대가 갔어요. 가가지고 뭐 엄청 잔인하게 죽였단 말이에요. 많이 죽이고 이제 그 현지 여성들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되게 애매하잖아요. 정체성이. 그래서 다이아는 대한, 라이는 오다, 레, 올레자를 써가지고 라이다이안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고요. 우리가 이제 일본군 성노예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많이 제기하지만 이때 이제 베트남에 가서도 우리가 또 그런 몹쓸짓들을 많이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일본에게 사과도 요구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의 과오에 대해서도 베트남에 찾아가서 사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베트남 시골에 살고 있던 분들은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벌벌 떤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무자비하게 그 군인들 말고 민간인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군대가 피해를 줬던 아픈 과거이죠. 자, 5.18 민주화 운동. 맞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그래서 1980년에 있었고요. 이 바로 5.18 운동이 일어나기 전해에 전두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박정희 죽음을 수사합니다. 이분이 보안사령관이거든요. 보안사령관이 지금으로 치면은 기무사, 군대의 정보를 총괄하는, 거기에 이제 사령관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수사라고 했더니만 자기가 정권을 찬탈한단 말이에요. 12.12 사태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예. 박정희의 죽음을 수사라고 앉혀놨는데 네가 대통령이 되면 되겠냐? 12.12를 일으켜가지고 군사 반란이죠. 나중에 사형받아요. 물론 이제 사면받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도 반성을 안 하잖아요.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전국에서 했고, 광주에 공수부대를 보내가지고, 전투력이 가장 강한 공수부대를 보내서 무자비하게 시민들을 탄압하고 진압했던 사건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자, 24번이에요. 김영삼 정부 시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새마을운동 실시는 언제입니까? 박정희 정부 때잖아요. 농촌을 좀 새롭게 해보자는 운동이고요.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정부 때. 이것도 자주 등장하네요.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정부 때. 1992년 이후죠. 박정희 정부는 1965년부터 이제 진행됐지만, 이 새마을 운동은 1970년대부터 했고요. 서울 올림픽은 언제입니까? 이거는 이제 전두환 때 1988년이죠. 그리고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언제예요? 박정희 때. 그래서 이게 이제 성공하면서 그 다음에 뭐 2차, 3차 이렇게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1970년대에 박정희 때 수출 100억 불 달성해가지고 신문 엄청 보도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일부 이제 우익 쪽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과보다 이런 이제 경제 성장, 우리나라를 먹고 살게 해줬지 않냐라는 부분 때문에 많이 높이 평가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정치적으로 독재를 한 과오가 가려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만을 보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역사에서는. 그래서 어떤
양쪽에 좀 균형감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거 수행평가 보고서 주제 뭐에 대해서 손해상 건립의 목적과 의의 일본 대사관 앞 수요 집회 조사. 네. 그러면 이게 그 소녀상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바로 이거죠.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가 중국의 그 중국사였다. 고구려를 중국의 역사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말하는 거고요. 간도 문제는요. 간도 문제는 만주지방 대략 이제 보면 지도로 보면 여기에서 여기 일대 말이에요. 여기 일대 간도. 그래서 북간도. 그리고 이쪽은 서간도.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간도 지역은 사실은 이제 우리 민족의 생활권이었어요. 근데 여기가 만주 땅이다 보니까 만주족이 세운 나라가 청나라인데 자기 민족의 출발지기 때문에 여기는 성지다 이렇게 해서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종지부를 찍은 게 숙종 때 신하 두 명이 올라가 가지고 백두산 정계비라는 것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서쪽으로는 압록으로 경계를 삼고 동쪽으로는 토문으로 경계를 삼는다. 근데 이제 이 토문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우리는 이 토문을 어디로 보냐면 송화강으로 봐요. 송화강. 근데 중국은 두만강으로 봅니다. 여기에서 오는 이제 대립이에요. 근데 이 간도 땅을 일본이 간도 협약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해 가지고 만주에다가 자기네들이 철도를 깔 테니까 간도는 니네 거 해라 라고 해서 넘겨줘 버려. 일본이 만주에다가 철도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간도를 넘겨준단 말이에요. 그게 간도 협약이에요. 그래서 간도하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 백두산 정계비 해석 문제, 일본이 만주에 철도 까는 조건으로 간도의 영유권을 청나라로 인정해준. 그럼 이때 우리는 왜 아무 말도 못했냐? 1905년에 을사조약이 체결되면서 외교권이 없었단 말이죠. 거기에서 오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북협상은 1948년 4월에 김구하고 김규식이 평양에 가서 누굴 만나요? 김일성 만난단 말이죠. 왜? 지금 남한만 단독 선거를 5월 달에 치르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5.10 총선거가 잡혀 있는데 이거 선거 되면은 분단이 명확하게 남과 북이 갈라진다.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된다. 그래서 김구와 김일성이 만나서 담판을 짓고 어느 정도 합의를 해가지고 왔지만 이 남북 협상은 강대국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하죠. 그런 이제 내막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동북공정이나 간도 문제, 남북 협상도 2017년 이외에 언급이 됐기 때문에 좀 유심히 봐두셔도 좋고요. 일본군 위안부는 항상 일본하고의 어떤 역사의 문제 이것뿐만 아니라 강제징용 문제 항상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7년 2회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